이슈와 뉴스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헤쳐보는 코인인사이트, 저는 MC를 맡은 이은주입니다. 지난 1월 15일 토큰증권 관련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상자산과 전통금융을 잇는 토큰증권이 이제 정식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주식과 채권처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증권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2030년이면 300조 원이 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 역시 24시간 토큰 증권 거래 서비스 도입을 발표하면서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현실적인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국이죠. 오늘은 그 중심에 선 토큰 증권 그리고 자산 토큰화에 대한 이야기와 나아가서 이더리움 체인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자, 시장 인사이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죠. 불확실한 코인 시장에서 심도 깊은 분석으로 글로벌 재단의 러보코를 받고 계신 포필러스의 김남훈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STO 토큰 증권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15일 국내에서도 드디어 개정안 통과가 되면서 관련 산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토큰 증권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RWA랑은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기초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RWA 같은 경우는 그 리얼월드 에셋의 이제 준말인데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자산들을 이제 체인에서 구현을 해가지고 토큰화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증권이라는 것은 사실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자산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RWA가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서브 섹터 개념으로 이제 증권의 토큰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증권이라고 하면 결국엔 저희가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뭐 주식이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증권이라고 분류되는 모든 자산군을 이제 블록체인에 토큰화를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똑같은 자산을 누군가가 이제 수탁을 해서 그것을 이제 1대1 비율로 블록체인에 발행을 해서 이제 자유롭게 유통하는 것을 이제 토큰의 증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또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에 있는 증권을 토큰화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네. 블록체인에서 발행됐으나 증권의 개념이 적용되는 자산을 또 증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많이 이것이 언급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여태까지 저희가 증권이라는 것을 거래하는 플랫폼 자체가 구시대적인 시스템의 어떤 산물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블록체인 네. 같은 경우는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결산 측면, 즉 세틀먼트 개념의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이제 유용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많은 기관들이 자신들의 증권 또는 자신들이 거래하던 증권들을 블록체인에서 구현해서 좀 더 자유로운 거래를 좀 촉진시키고자 좀 이 이니셔티브를 좀 주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융합돼서 새로운 형태의 증권 거래가 가능한 시대가 열리게 된다. 큰 섹터로는 RWA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토큰을 증권화하는 STO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다. 설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해당 산업에 대한 기대감 계속 커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이 성장 가능성이 있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가요? 원래 주식 거래 플랫폼 자체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TW2라고 하는 이제 정산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HTS라든지 기존에 존재하는 이 증권과 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 자체가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선 당연히 이 시장이 마감이 되고 다시 개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서 특히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 개장되는 시간에 또 맞춰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미국 주식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연히 남들 잘 시간에 또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이었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 모든 시장들을 구현하게 되면 즉각적인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개장과 이 시장 마감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라는 정도의 개념이라기보단 여태까지 증권과 주식과 상품을 거래했던 플랫폼들이 진화하는 단계에서 블록체인은 불가피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고, 뭐 기존의 증권 시장이 뭐 같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은 아닐 것 같고, 네.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이제 시장 플랫폼이
기존의 시장을 좀 대체하는 개념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더 커질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도 이제 24시간 열리는 토큰 증권 시장을 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이러한 조치와 움직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야겠네요. 뉴욕 증권거래소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전부 블록체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들의 어떤 주식이나 증권을 이제 정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블록체인을 언급을 하고 있고 기존에 존재하던 정산 플랫폼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직접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들도 24시간 시장을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24시간 시장이 이들도 선호하는 이유는 이들은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은 네. 사실 이들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단순히 그냥 하나의 기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도입해야 되고 불가피한 미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살짝 좀 크립토 사이드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눈치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좀 큰 이슈나 사태들이 늘 주식시장이 문 닫고 난 주말에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주말 사이에 열려 있었던 크립토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유독 컸었던 시절을 보내왔었는데 이 24시간 토큰 시장이 열리게 되면 오히려 크립토 시장에도 호재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 종류로 이제 가치가 좀 이제 파생돼서 올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들이 24시간 시장을 열려면 블록체인 기술을 써야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마 이 코인 시장 또는 블록체인 시장에서 많은 자본들이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마련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지금 수많은 거래 플랫폼들도 존재하고 네. 그 거래 플랫폼들을 분명히 나스닥이나 뭐 뉴욕 증권거래소가 독자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기존에 존재하는 거래소들을 활용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거래 인프라와 그 유동성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성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블록체인 시장에도 유의미한 어떤 이벤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점이다 말씀을 주셨고 사실 이러한 조치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시장 안에서 제도권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진전을 이뤄내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있었던 SEC와의 소송 리스크 완화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놓고 이야기할 때 제도권 관련해서 이 명확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또 리서치를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체감되는 게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사실 이 업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토큰을 발행을 하면 네. 그 토큰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한 지난 4, 5년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사람들이 왜 이 토큰을 발행하고 이 토큰에 어떠한 유틸리티를 부여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 규제 리스크가 가장 먼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이게 좀 반대로 보는 것 같아요. 이 토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덤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 법적으로도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규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역설적으로 규제적 불명확성 때문에 네. 재단들이 자신의 토큰들에 대한 명확한 유틸리티를 언급할 수가 없었어요. 언급을 하는 순간 이거 증권 아니야? 이거 SEC가 무조건 규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린 토큰은 일단 발행은 해야겠는데 우리 앱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수수료가 뭐 이 토큰이랑 연계되게 할 수가 없다. 네. 왜냐면 그렇게 되면 또 증권이다 뭐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그거랑 분리해가지고 토큰을 발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토큰의 가치가 되게 애매모호해져요. 네. 앱이 잘 돼도 그 앱의 수익이 토큰으로 이전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토큰을 왜 사야 돼? 이 앱이 잘 된다고 해도 이 토큰 자체의 성장과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을 하면서 네. 소위 말해서 그 D-앱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시장들이 많이 축소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SEC든 뭐 상품거래위원회든 자신들의 규제 관할을 명확하게 하고 본인들이 어떠한 것은 규제하고 어떤 것은 증권이고 어떤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이제 많은 토큰 발행자들이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에 대한 이제 권한도 부여를 할 것이고 역할도 부여를 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소위 말해서 밈코인이라고 취급했던 네. 앱 토큰들이 좀 더 유틸리티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가치 축적에 대한 어떤 의미도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주식 분석하듯이 네.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만큼 매출이 나오니까 이 앱에 대한 토큰도 이만큼 가치가 생길 것이다라고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리서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자산을
분석하고 네. 자산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마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좀 더 펀더멘탈을 갖추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명확성이 결국 토큰의 개별 가격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짚어주셨고, 이렇게 제도권으로 점점 편입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시장 안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리테일 개인 투자자에서 이제 기관 쪽으로 확실히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이번 토큰 증권 법제화라는 변화가 결론적으로 시장에는 어떠한 변동성이나 투자 방식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토큰의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여태까지는 앱 토큰이라고 하면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토큰이고 네. 레이어 1 또는 이제 레이어 2 어떤 블록체인 인프라를 대변하는 토큰들은 수수료가 쌓이기 때문에 이건 좀 가치가 있어 또는 이게 스테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을 했다면은 네. 앞으로는 어떠한 것이 더 매출이 잘 나오냐 어떠한 것이 매출이 또 토큰의 가치랑 연계가 되느냐. 네. 그래서 최근에 유니스왑이라는 가장 이더리움에서 가장 유명한 탈중앙 거래소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이제 매출을 나는 만큼 토큰을 소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권성은 아니지만 최대한 자신들의 매출을 토큰의 가치로 이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 같은 사람들은 투자의 방식을 바꿔야겠죠. 예전에는 이 앱이 매출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네. 단순히 그냥 이 시장의 나래티브, 이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냥 사람들이 사주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진행을 했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앱이 어떠한 쓰임새를 가지고 얼마만의 매출을 얼마만의 어떤 타임 프레임에서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겠죠. 그래서 유니스왑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매출을 뭐 한 20억, 30억 낸다더라. 네. 이거의 일부를 바이백 한다더라. 이렇게 했을 때 대충 유니스왑 토큰의 가치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 유니스왑 거래소의 어떤 수요 증가와 같이 매출도 오르고 그러면 이 토큰의 가치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앱이 많이 쓰일 것이며 어떠한 앱이 실질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어떠한 앱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기준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토큰 증권 측면에서도 어떠한 플랫폼이 가장 기관들을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리테일들 같은 경우는 리테일들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본인들의 자산이 뭐 당연히 기관에 비하면 적지 않습니까? 네.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래서 체인이 잠깐 멈추더라도 그냥 뭐 멈출 수 있지. 다시 재가동되면 돼. 하겠지만 네. 솔라나 이야기인가요? 솔라나도 있고 최근에 좀 수많은 체인들이 멈추기도 했고 멈추는 걸 또 발표한 체인도 있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멈출 거니까 미리 예고. 네,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심각하다고 느꼈던 거는 뭐냐면 사실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체인이 멈추지 않는다가 핵심 가치거든요. 이게 네. 단일 실패 지점이라고 하는데 단일 실패 지점이 없는 게 이 블록체인의 가치인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희석이 돼서 사람들도 뭐 멈춰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자산을 믿고 맡겨서 이제 올려놓은 플랫폼이 갑자기 나의 의지와는 별개로 멈춰버린다? 그럼 이 자산이 동결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고객들은 어떻게 나를 신뢰할 것이며 나는 어떻게 이 플랫폼을 신뢰하고 수조 원의 자산을 이 플랫폼에 구현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질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체인이 멈추지 않는 레질리언스를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체인이 멈추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체인들이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주목할 만하겠죠. 그렇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토큰 증권의 법제화로 인해서 시장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다가가는 이 방향성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유저를 기반으로 말 그대로 트래픽을 놓고 가치가 창출이 됐다면 이젠 단순 유저가 아니라 페잉 유저, 한마디로 매출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투자의 가치가 바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식이 통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을 놓고 이제 국내 기존 금융권에서도 좀 바쁜 움직임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미래 에셋이라던가 다양한 기관들이 제도화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좀 눈에 띄는 사례들 있을까요, 대표님? 네, 최근에 이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은 아예 미래에셋 3.0을 선포를 전사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토큰화가 우리가 가야 되는 미래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실 정도로 네. 이 시장을 엄청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업계에 있으면서 네. 기존에 여의도에 계시다가 이제 이쪽 업계에 관심을 갖게 된 중소 또는 군소 이제 증권사 대표님들 만나보면 하시는 말씀이 결국엔 지금 이 전통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들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형태인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혁신적인 토크나 플랫폼을 낸다면은 네. 이 독과점을 좀 깨부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와 또 굉장히 많은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로빈후드가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네. 결국엔 이들이 원하는 건 24시간 토큰 거래, 24시간 증권 거래, 24시간 주식 거래 이건데 결국엔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유저들이 훨씬 더 쉽게 자신들의 플랫폼을 온보딩해서 주식과 토큰과 상품들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면은 현재 있는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수많은 이 HTS 플랫폼들을 본인들이 경쟁해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실제로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본인들이 한 발짝 나아가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업계는 어쩔 수 없이 24시간 거래 플랫폼으로 갈 것이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합성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금융 자산으로 어떻게 좀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것인지 단순히 배당 수익이 아니라 어떤 토큰화되어 있는 주식을 가지고 뭐 담보로 빌려주고 그걸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오고 결제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만 따로 있고 물론 주식 대출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되게 껄끄럽고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이걸 토큰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여태까지 있었던 디파이 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한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정말 이걸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어떤 플랫폼이 낼 수 있는 부가가치는 아마 어마무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지금 이 모든 금융사들이 무조건 토큰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토큰화와 연계되어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하나씩 추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을 이제 슈퍼앱 이라고 얘기를 하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을 하나의 어떤 모든 걸 거래할 수 있는 슈퍼앱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엔 거래뿐만이 아니라 그 거래되는 자산을 기반으로 담보대출을 받고 그걸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서 결제까지 하는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파편화돼 있었다면 이걸 하나의 모든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시켜서 나는 어떤 주식 삼성 주식을 갖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네. 소액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이거를 다 하나하나 모든 어떤 대기업들 금융기업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랬을 때 본인들이 거기에 중심이 되어야지 조연이 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걸 지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과 리소스를 좀 어떻게 보면 쏟아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기존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움직여주고 그들만의 또 경쟁 필드가 생겨나게 되면은 사실 그에 대한 수혜는 말 그대로 또 리테일들한테 그대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을지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STO라던가 RWA 분야들 이제 기존의 크립토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존 트레이드파이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적극적인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 파이가 커질수록 사실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더리움의 동반 성장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의 장밋빛 전망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리서처의 분류에 속하지 않거든요. 아, 아니에요? 전 원래 이더리움을 되게 많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기관분들을 만나서 어떤 체인을 사용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더리움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 왜 그러냐면 저도 리서처이기 때문에 저 추천을 해줄 때 개인의 네. 레퓨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체인들과 또 기관들이 쓸 때 안정적인 체인도 별개거든요. 네.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실험적이지만 과감한 시도를 하는 체인들을 좋아하는데 네. 기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장 안정적일 수 있는 체인을 선호할 것이고 제가 실수로 만약에 다른 체인들을 소개해줬다가 체인이 멈춰버리면은 제 개인의 레퓨테이션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더리움을 추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인이 멈춘 이력이 있는 체인들은 그렇죠. 내일 당장 멈춰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이더리움이 멈추지 않는 이더리움이 느려서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도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치고는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와 굉장히 빠른 변화들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팩트라라든지 후사카 업그레이드까지 사실 이 두 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큰 규모의 업그레이드였어요. 근데 이더리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분산 네트워크가 한 단일 연도에 이 두 가지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도 네. 체인이 멈추거나 오류가 나거나 그런 상황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더리움이
강한 레지던스 갖추고 있는 인프라인지를 어떻게 보면 증명한 사례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로 도박을 하실 거라면은 뭐 이더리움도 괜찮고 수위도 괜찮지만 네. 만약에 정말로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고 어떤 본인들의 자산이 이 네트워크에 계속 있을 거라는 명확성, 네. 어떤 확신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저는 이더리움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많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리서처들이 그럴 거예요. 네. 어떤 게 멈추지 않겠냐, 어떤 게 훨씬 더 오류의 가능성이 적겠냐. 그러면 그랬을 때 결국에 이더리움을 뽑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랬을 때 저는 앞으로 이더리움이 더 많은 기관들의 채택을 받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주변에서 누가 나 코인 뭐 사야 돼? 물어보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비트코인 사라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 네트워크 체인 뭐 써야 돼 하면은 그냥 반자동적으로 이더리움 써라. 이것은 맞습니다. 사실 안정성에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반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월가뿐만 아니라 우리 크립토 업계에서도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좀 멘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만 우프게도 가격은 사실 5년 전 가격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동안 정말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고 기술적으로 제도권적으로 정말 많은 가치가 창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똑같단 말이죠. 올해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더리움이 많이 오르냐와 또 많이 또 사용하는 건 또 별개더라고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지난 5년간 또는 10년간 이더리움의 채택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퍼포먼스를 못 보이는 이유는 결국엔 발행량 이슈일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뭐 맨날 뭐 이더리움이 수확을 시키고 수수료가 발생하면 그만큼 이제 이더리움을 수확시켜가지고 울트라 사운드 머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디플레이션 자산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이더리움이 활발하게 쓰일 땐 그렇지만 네. 안 쓰이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많이 또 생기거든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랑 다른 점, 비트코인은 딱 발행량이 제한이 돼 있지만 이더리움은 무한대란 말이에요. 네. 물론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체인은 언젠간 또 인플레이션으로 변할 수 있고, 이게 결국엔 밸리데이터라고 불리는 이 채굴자 네. 밸리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더리움을 덤핑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이걸 해소해야 되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토큰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의 이더리움을 수수료로 태워야 돼요. 네. 근데 그러려면 또 이제 이더리움 자체의 사용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자체적으로 쓰는 것보다 이제 이더리움 위에 이제 레이어 2 네트워크를 올려서 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을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비전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많은 네트워크 사용량을 가지고도 네. 최소한의 이더리움을 쓸 수 있어요. 그럼 그러다 보면 이더리움은 더 적게 사용이 되겠죠. 그럼 결국엔 또 이더리움은 더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들을 해결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많이 사용되는 거 좋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 많은 기관들에게 신뢰받는 거 좋다. 네. 많은 기관들이 앞으로 이더리움 또는 이더리움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도 확실시 되는데, 결국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어떤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역설적으로 네.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어요. 전체적인 사용량 대비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양이. 그래서 사실 근데 비탈릭, 가성비가 좋아져서 그쵸, 그런가요? 가성비가 좋아지는 네. 거죠. 근데 비탈릭은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결국엔 플랫폼은 내가 덜 쓰고 많이 쓸 수 있어야지. 내 수수료를 덜 쓰고 그만큼 더 많은 사용을 할 수 있어야지만 좋은 플랫폼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자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여태까지는 100번의 트랜잭션을 쏘고 이더리움 1개 썼는데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되니까 10,000개를 써도 이더리움 하나를 안 써도 되네가 돼버리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양 자체는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럼 결국에 이더리움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매력적이겠느냐라고 보면 또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상쇄할 수 있을 만큼 그 이상의 네트워크 사용량을 좀 가져야 된다. 결국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많은 기관들이 더 다양한 경로로 사용을 해야 되고, 비트마인 같은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DAT 회사들이 네. 이더리움의 매수를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해주고 스태킹까지 해주면 그렇죠. 네. 그렇게 다 해주고 계속해서 그 외적인 제3자의 어떤 디맨드가 나와야지만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는 점진적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네. 많은 기관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견고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체적인 네트워크의 확장만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설명을 주셨고, 뭐 DAT라던가 현물 ETF라던가 다른 방법으로 이더리움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게 현물 가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토큰 증권 시대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좀 루트와 방안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지 마지막 조언 함께 부탁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의 방법을 바꿔나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뭐 저 자신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밈코인 같은 것도 이 시장에서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섹터로서 자리 잡았었고 수혜를 받았던 솔라나라든지 그 솔라나 기반의 이제 뭐 여러 가지 거래 플랫폼들 주피터라든지 메테오라 같은 플랫폼들이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어떤 앱들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얼마만큼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를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단순히 이제 코인 거래뿐만이 아니라 지금 워낙 주식 시장이 이제 활발하다 보니까 HIP3라는 어떤 새로운 프로포저를 통과시켜서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뭐 하루에도 한 800밀리언씩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또 기반으로 하이퍼리퀴드를 소각하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그렇게 본인들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이더리움처럼 기관들에게 가장 크게 채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군들은 사실 앞으로는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JP모건도 그렇고 수많은 이제 기관들이 블록체인 또는 이제 그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럼 그랬을 때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결국에는 안정적인 투자,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완전히 투기에 기반한 거긴 하겠지만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수이 같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커먼웨어라는 하나의 또 블록체인 인프라가 또 생겼는데 그 스트라이프가 만드는 블록체인인 템포가 그 커먼웨어를 또 사용을 해요. 커먼웨어 기반의 인프라를 사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노블 XYZ라고 해서 그 코스모스 기반의 이제 USDC 전용 체인이 있는데 그 체인도 코스모스를 버리고 커먼웨어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을 또 구축하고 있는데 항상 저는 리서처로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오고 이 기술이 대기업이든 아니면 뭐 군소기업들에게 채택이 됐을 때 이 기술이 한 번 정도는 한번 튀어주더라고요, 이 시장에서. 그래서 그 커먼웨어라는 기술 자체를 저는 리서처로서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커먼웨어가 뭐지? 그래서 커먼웨어를 기반으로 만드는 블록체인이 뭐가 있을까? 앞으로 뭐가 생길까? 지금 템포랑 노블밖에 없지만 앞으로 저는 수많은 체인들이 이 커먼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을 구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이 체인은 커먼웨어 기반이니까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검증이 됐다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을 다른 회사들이 채택해서 쓰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고 투자를 조금만 해볼까라는 어떻게 보면 기술주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좀 더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서 본인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이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성향에 맞게 투자를 좀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김남훈 대표님과 함께 시장 변화에 따른 기관의 움직임 그리고 토큰 증권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 인사이트 앞으로도 투자자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